작년 은퇴를 한 교사 부부는 누가 봐도 부러울 만큼 완벽한 은퇴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연금도 부족하지 않고 자식들도 모두 직장에 다니며 결혼해서 따로 돈이 들어갈 일도 없습니다. 남은 일은 그저 은퇴 후 인생을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퇴직 후 계절마다 한두 차례 골프 가방을 메고 외국 여행을 다니는 것을 빼면 지극히 지루한 은퇴 후 일상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은퇴 자금은 넉넉하지만 그 외에 준비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무엇을 하고 지낼지 종합적인 계획이 없었죠. 바쁜 일상을 보내느라 제대로 된 친구 하나 사귀지 못한 자신을 깨닫고는 길고 긴 앞날이 막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흔히 노후 준비라고 하면 경제적 준비만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경제적 여유뿐만 아니라 건강, 일, 취미 그리고 인간관계, 봉사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은데요. 따라서 균형 잡힌 노후 준비란 돈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이나 심리적인 면까지 두루두루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후에 돈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취미생활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0대 대부분이 겪는 현상, 은퇴 이후 무기력해지는 이유. 교사 부부의 이야기처럼 대부분은 은퇴를 하면 24시간이 백지 상태가 됩니다. 처음에는 밀월, 일명 허니문 시기가 있습니다. 보통은 뭐 짧게는 3개월, 길게는 한 1년 정도 되는데 푹 자고 그간 못했던 거 다 해보고 싶어지죠. 재밌는 건 뭐냐면 허니문은 신혼에게도 짧지만 퇴직자에게도 짧다는 겁니다. 벌써 한 2, 3개월 지나고 나면 매일 나갔던 직장에 나가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무엇인가 나를 채워줘야 되는데 평생 꽉 찬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빈 공간이라는 건 처음에는 여백이지만 나중에는 그게 고통이 됩니다. 나는 도대체 일평생 살아가면서 취미 하나 없이 이렇게 살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남은 생활을 뭘로 채워야 될지 정말 막막합니다. 인생을 우리가 평생 거의 서양화처럼 살아갑니다. 서양화라는 건 뭐냐면 벽에 하얀색마저도 칠합니다. 근데 원래 삶은 동양화처럼 살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결국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머지 공간을 비워가면서 살아야 사람이라는 게 좀 숨이 쉬워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은퇴를 하고 퇴직을 하면 24시간이 백지가 됩니다. 아무것도 나를 채워주는 것도 없고 나를 채워주는 시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휑해집니다. 우주 한가운데 내가 버려진 듯한 느낌을 가지면서 그때부터 조급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나는 도대체 왜 이 공간, 이 시간 속에서 이렇게 버려진 느낌을 갖는가 싶어서 뭐 하냐면 일을 막 알아봅니다. 근데 일을 막 알아보더라도 이 일이 옛날처럼 그렇게 막 나를 채용해 주려고 하지도 않고 또 내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능력치는 결국 나의 월급에 비례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월급만큼을 뭐 받을 수도 없고요. 그러면 내가 굉장히 비참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이 되게 무료해지면서 이 시간을 무엇으로 채워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는 도대체 일평생 살아가면서 취미 하나 없이 이렇게 살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무료함을 넘어서 우울감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퇴직이나 혹은 은퇴하기 전에 반드시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여백들이 생길 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니 그렇게 의도적으로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게 적절한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퇴직하신 분들께 다 여쭤보십시오.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몰라가지고 쩔쩔맵니다. 옛날에 유밀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젊음의 노트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네 젊음의 빈 노트에 무엇을 써야만 할까?
뭐 이런 노래입니다. 인생이 커다란 노트라고 생각한다면 퇴직 이후는 커다란 노트 정도가 아니고 전지입니다. 남은 생활을 뭘로 채워야 될지 정말 막막합니다. 노년기를 맞아가면서 내가 퇴직 혹은 은퇴를 한다는 건, 퇴직을 한다는 건 다음번에 또 일을 구하고 싶다 얘기고, 은퇴를 한다는 건 이제 일을 그만두고 쉬겠다는 얘긴데, 목적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 빈 공간을 무엇으로 채우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먼저 그 이전에 내가 이 여백을 뭐로 채울지에 대해서 먼저 상상을 해보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런 거 한 번도 계획을 세워본 적도 상상을 해본 적도 없어 하는 분들은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 여백이 어쩌면 우리에게 두 번째 삶을 만들어주고 예상치 못했던 기쁨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백지라고 생각했던 내 삶에 그냥 뭔가를 채우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꽃을 피우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이나 은퇴 이후의 취미나 혹은 그 시간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과정은 무엇보다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60대 은퇴 이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방법. 한국인들이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아는 겁니다. 한 번도 놀아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이제 놀아 그러면 이거는 고문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일의 민족이라고 얘기해도 될 정도로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다 일에 매진합니다.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일명 사회적으로 돈을 버는 일을 했다면 여성들은 아이들 키우면서 살림해 가면서 쉬지 않고 자기를 돌보지 않는 민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다가 노년이 된다는 건 처음으로 자기하고 맞닥뜨리는 시점. 24시간을 거울 앞에 서서 나를 바라보는 시점인데 이럴 때 갑자기 너는 왜 내 자신을 돌보지 못하니? 라고 나무라는 건 정말 너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 평생 자식 위해서 사회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며 열심히 달리게 하듯 살아왔던 사람인데 너 이제 달리기 끝났어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준비해 주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생을 누가 준비해 주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준비하는 거고 마침 우리는 퇴직이나 은퇴를 한 이후에 또 이제 아이들을 떠나보낸 이후에 내 인생에서 이제 내 준비를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어떤 분이 상담을 오셨는데 자기는 할 일이 없대요. 자기는 24시간이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어요. 바보 같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 일이 있어야 된대요. 그럼 일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그랬더니 직장을 다녀야 된대요.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73세래요. 73세에 그 전에 일을 해보셨던 이력은 있으신가요? 없대요. 그러면 이력서를 쓰고 어딘가 지원을 했을 때 누가 나를 써줄까요? 안 써줄까요? 안 써줄 것 같대요. 그래서 우울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지금부터 취직을 시켜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보수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일만 있으면 된대요. 아, 그러세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 일주일 꽉 차게 일을 드릴게요. 하실 수 있겠어요?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대요. 약속하셔야 됩니다. 약속하시겠대요. 제가 그분하고 함께 빼곡하게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스케줄을 팍팍하게 같이 짰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 스케줄을 짜면서부터 신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스케줄을 짠다 그래서 상담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스케줄을 4주간 일단 한 달간 꼬박 이걸 시행할 수 있는지를 같이 봤습니다. 일주일 지나니까 죽겠다 그러더라고요. 2주일 지나니까 못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건 잘 성취하고 어떤 건 좀 덜 성취했지만 거기까지 가더라고요. 한 3주째 지나니까 이제는 조금 자리가 잡힌 것 같다 하더라고요. 4주째 되니까 이거 일상이 꽉 차서 바빠서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딱 끝난 다음에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외로우시다면서요. 우울하시다면서요. 우울할 새가 없대요. 물론 그 프로그램 중에는 새롭게 도전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생전 처음으로 복지관이라는 곳에 가서 등록을 하셨고요. 복지관에 가셔서 프로그램을 5개를 등록을 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봉사로 할 수 있는 걸 하나를 또 선택을 해서 자원봉사를 또 시작하셨고요. 마지막 하나는 일주일에 한 번 잊지 않고 해야 되는 등산이 있는데 그 등산은 3시간짜리였습니다. 이분은 그래도 다리가 좀 괜찮은 상황이어서 그렇게 일주일을 꽉 채워서 갔더니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자기는 알았대요. 뭘 알았냐 여쭤봤더니 저는 이런 사람이더라고요. 어떤 것을 하면서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감격하고 산에 오르면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이더라고요. 이분은 단 한 번도 주기적으로 산에 올라본 적도 없었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해본 적도 없었고 내 스스로 나를 위해서 어떤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던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를 위해서 교육을 받아보면서 그 마음의 지평을 넓혀가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규칙적으로 해가면서 돕는 기쁨 속에 빠져보고 산에 올라가면서 내 몸도 살펴보면서 가장 정상에 올랐을 때 그 성취감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결국 내 인생의 좌표는 내가 정하고 내 인생의 플랜도 내가 정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나는 나라는 세계의 첫 번째 개척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내가 퇴직이나 은퇴한 이후에 내 삶을 만들어갈까 고민하신 분들 많이 계신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썼던 그림 일기에 보면 첫 번째 계획 세우기가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만의 동그라미에 계획을 세우시고 일주일의 계획을 다른 사람의 신경을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만의 계획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도 내 인생 계획 세워주지 않습니다. 남은 노년의 계획도 아무도 우리에게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 없고 다만 시행하지 않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계획 실행하시고 그 계획을 보다 의미 있게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 내가 지하철을 탈 일이 있다. 그건 다른 사람들에게 왜 계획 없이 너 의미 없이 하는 일 없이 지하철 타느냐? 그 사람들 얘기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삶을 사는 거니 그렇게 내 산에 내 자원봉사에 내 교육을 하는 그 모든 자리가 저는 기쁨의 자리이자 성취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 계획을 시작하시면서 기쁨의 산에 오르시기 바랍니다. 노후에 즐기기 좋은 취미 이렇게 시작하세요. 취미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칙센트미하이의 몰입이란 책에 보시면 우리가 몰입, 플로란 말을 쓰지만 실제 몰입에서도 취미는 그 정점에 있습니다. 그 정점은 뭐냐면 취미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전문성과 그리고 재미, 이 끝에서 만나는 이게 바로 취미라고 합니다. 결국은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곧 충분히 숙련되어야 되고 그러면서 재미도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바로 취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취미라는 게 할 일 없을 때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것에 빠져서 나만의 무아지경에 들어가는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덕후라는 개념을 쓰는데 이 덕후라고 하는 개념은 단순히 이 사람이 이걸 통해 가지고 돈을 버는 게 아닌데 한 세계 속에 들어가서 자기만의 기쁨의 물을 마시고 이게 또 다른 사람들하고 연결되는 경우들도 있죠. 근데 이게 보면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거죠. 기쁨의 세계를 내가 뭐 딱히 좋아하는 것도 없고 뭐 재밌게 생각되는 것도 별로 없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전 이분들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무거나 해보세요. 아무거나 하는 건 뭐냐면 재미있는 것도 해보고 없는 것도 해보고요. 아니 이거저거 해봐야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내 인생의 기쁨을 원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요새 말로 하자면 게으른 완벽주의자입니다. 머릿속에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 게을러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실제로는 어떤 기쁨도 얻지 못하는 겁니다. 낯선 것도 해보고 또 좋은 것, 나쁜 것도 해보고요. 이걸 해도 되겠나 의미가 있겠나 싶은 거 이런 것도 해보세요. 제가 나쁜 것도 해보라 그런 건 옛날에 내가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쉬는 건 나쁜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한번 멍 때리기 해보는 겁니다. 나 혼자 정보가 없다 생각하시면 요즘은 인터넷 세계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도와줍니다. 여러분, 제가 복지관 진짜 강조하는데 복지관에 가서 보시면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예를 들어서 내가 서예를 한다. 혹은 수예를 한다. 아니면 뭐 스포츠 댄스를 한다. 이거 무슨 서예를 해 붓글씨를. 그 세계가 놀라운 세계입니다. 아유 내가 무슨 수를 나. 그 수의 아름다움 속에 빠지면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뭐 재봉틀도 다룰 줄 모르는데 무슨 리폼이야. 남자분이 이거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세계에 들어가서 맛도 보지 않아 놓고 그 세계가 별로라고 생각하는 건 그 세계를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가끔씩 비용이 없는 것만 찾는 분들 계신데 기쁨은 다 조금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게 한 달에 나를 위해서 10,000원, 20,000원 이 정도 쓴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기쁨의 세계 속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빠져 있나 찾아보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내 친구는 뭐하지? 나랑 가까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나? 나랑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은 어떤 데서 기쁨을 얻나?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새는 SNS 많이 하죠. 다른 취미 세계 속에 빠져 있는 분들이 SNS 뭐 이거저거 막 올리는데 막상 내가 해놓은 거 보면 형편이 없어 보입니다. 기억하세요. 대단한 사람들은 대단한 꿈 꾸고 대단한 성취하면 되는 겁니다. 우린 소소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소소한 사람들은 소소한 꿈 꾸고요. 소소한 성취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하지 못한다 그래서 좌절할 게 뭐 있습니까? 왜 내 기쁨을 다른 사람의 기준에서 뺏기려고 하세요? 내 기쁨은 작아도 내 기쁨입니다. 만끽하면 되는 겁니다. 50대 이후 취미생활 압도적 1위는 이것입니다. 취미도 여러 가지가 있고 너무 다양하지만 노후에 꼭 갖춰야 되는 취미가 있습니다. 바로 독서입니다. 나이가 50 넘으면 눈도 잘 안 보입니다. 무슨 독서야 하는데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독서 중에서도 10쪽 독서라는 걸 좀 권해드립니다. 10쪽, 10쪽 독서라는 거. 이걸 이제 10독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서점이나 도서관에 딱 정해진 날짜에 가셔서 딱 10페이지만 읽고 오는 겁니다. 10페이지만 읽고 그 중에 좋은 말들을 공책에 적어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 주간 그거 외우는 거예요. 10페이지만 읽고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이렇게 외우고 그거 써먹어 가면서 지내다 보면 나는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걸 2달도 안 돼서 느낄 겁니다. 재밌기도 하고 즐겁기도 합니다. 나만의 지적인 능력을 활용하기도 하고 동시에 어디 가서 얘기할 때도 유식한 사람이 될 거고 요새처럼 빠르게 세상이 변화가 있을 동안에 나만 뒤처진 것 같아서 루저 곧 패배자라는 느낌을 갖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여전히 젊고 여전히 왕성한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속상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독서가 활자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굉장히 익숙하게 우리를 성장시키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난 옛날에 책 읽은 적 없어 하는 분들도 옛날에 한 번쯤 들어봤던 책을 읽으면서 환호를 부르는 분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다 읽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10페이지만 읽으세요. 베스트셀러인 거, 아닌 거. 내가 아는 책, 모르는 책 장르도 상관없습니다. 시, 소설, 수필 만화책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도서관에 가면 빌릴 수 있는 거고 책 대여도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서점만 가셔도 10쪽 읽는 건 서서도 그냥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취미에 한번 빠져보시면 전 못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실 수 있다면 배움을 함께 나누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동아리에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 게 혼자 하는 건 지겨워집니다. 근데 같이 하면 재밌죠. 꼭 권해드립니다. 60대 이후에는 무조건 집에서 나가세요. 집에 오래 계셔 보시면 저절로 우울해집니다. 잘 걷지도 않습니다. 건강 당연히 나빠집니다. 또 사람 만날 일이 없어집니다. 그렇다 보면 사람은 고립이 되고 그러다 고독사하는 겁니다. 결국 집에 오래 머무는 것의 결과는 그냥 고독사입니다. 밖에 나간다는 건 뭐냐면 적어도 나를 관리한다는 겁니다. 거울 보고 머리 한 번 더 빗고 계절에 맞는 옷을 입고 또 적절한 신발 신고 그렇게 밖을 나가고 나간다는 건 몸을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다리를 움직이고 상체, 하체를 다 움직여서 우리가 걷는다는 건 온몸을 다 움직여야 비로소 성립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렇게 걷는다는 건 어딘가를 갔다 온다는 거죠. 사람마다 갈 곳이 있고 약속이 있는 사람이 있지만 약속도 없고 갈 곳도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상관없습니다. 내가 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 남의 인생 위에 살아가다가 이제 나이 들면 정말 내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는 분들 많은데 그러면 내 계획을 내가 세우는 게 나답게 사는 겁니다. 갈 곳 없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갈 곳을 하나 정해놓으면 내가 그곳이 갈 곳입니다. 뭐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어요. 옆 동네 3번째 전봇대 찍고 와라. 내가 그곳을 정해놓고 그곳에 가서 터치다운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나의 일과가 되고 일상이 되도록 하는 건데 그렇게 나갔다 오는 것만으로도 비타민 D 합성하실 때 굉장히 좋고요. 세상이 돌아가는 걸 눈으로 이렇게 둘러보면서 아, 이렇게 달라지고 있고 우리 동네에 이런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은 이런 옷을 입고 이런 스마트폰 들고 또 물건은 뭐 어떤 것이 생겨났고 광고는 어떻고 간판 어떻게 달라지고 어떤 점포가 망하고 어떤 점포가 생겼는지 건물은 어떻게 들어왔는지 세상의 변화를 그렇게 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나간다는 건 단순히 그냥 외출 자체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첫 번째 생존을 알리고 그 다음에 스스로를 살피는 것, 스스로의 건강 상태를 알고 확장하는 것, 세상의 변화를 읽는 것, 자기 목표를 성취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복합 행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일 나가셔야 됩니다. 나만의 외출을 중년 이후로는 빠짐없이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특별히 부부는 무조건 3시간 이상 서로 각자 나갔다 와야 됩니다. 두 부부가 함께 있으면 결국은 쌈박질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는 24시간 있으면서도 서로 외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3시간 나갔다 오는 건 건강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대화 주제도 가져오는 겁니다. 부부는 3시간 이상 반드시 나갔다 올 것. 혼자 계시는 분들도 무조건 하루에 한 번은 한 군데 정해놓고 터치다운 하고 올 것. 꼭 권해드립니다. 나이 들수록 국어와 수학을 잘해야 합니다. 너무 비싼 취미를 혹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너무 위험한 취미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하는 것도 별로인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나이 50에서 60 사이 되신 분들이 몸이 굉장히 많이 망가집니다. 왜냐하면 몸이 아직 괜찮은 것 같으니까. 아직 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20대, 30대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농구를 하셨던 분이 2분 계신데 한 분은 아직 몸이 괜찮아서 여전히 농구를 하고 계시고 다른 한 분은 20대랑 계속 몸싸움하면서 농구하다가 이 슬관절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결국 앞으로도 더 쓸 수 있는 다리를 더 빠르게 수술을 하게 된 이런 상황에 맞닥뜨렸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국어랑 수학을 잘해야 됩니다. 국어를 잘해야 주제를 알고
수학을 잘해야 분수를 합니다. 이거 굉장히 나쁜 말처럼 보이지만 나이가 든다는 건 스스로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몸 상태를 내가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전반적인 취향도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얼만큼 지출할 수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내 몸을 얼만큼 쓸 수 있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저는 국어와 수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시험을 볼 때 국어 수학이 아니고요. 내 삶에 대한 국어, 내 자신에 대한 수학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너무 잠을 안 자고, 혹은 너무 안 먹고, 혹은 너무 많이 먹고, 혹은 너무 많이 자고, 일명 규모 없는 삶은 다 건강을 해집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면 몸의 규모, 삶의 규모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자산 자체가 제한이 되고, 자산이라고 한다면 건강 자산, 돈에 대한 자산, 관계 자산 이런 것들이 다 축소 위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의 남용은 젊을 때의 남용하고는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규모 있는 삶, 또 규모 있는 건강, 또 규모 있는 그 돈에 대한 활용, 규모 있는 관계, 이런 것들을 잘 정립하려고 애쓰고 신경 쓰고, 중년기 때 이 관리가 어쩌면 노년기 때까지 잘 이어질 수 있을 만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중간 점검이기 때문에 꼭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후를 망치는 최악의 취미는 이것입니다. 쇼츠 같은 짧은 영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짧은 동영상 같은 거, 이런 걸 쭉 넘기면서 보면 재밌죠. 순간순간 지나가는데 이럴 때 우리가 뇌썩음 현상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브레일라는 게 결국 짧은 동영상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런 것들 중에 좋은 것들 기억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짧은 영상을 보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머리 남는 것 없이 시간만 버리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눈 나빠지죠. 거기다가 영상에 몰입하느라고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할 기회에 마저 뺏기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한 번에 어떤 정보를 볼 때 그 정보를 처리할 때 최적의 개수가 7 플러스 마이너스 2개입니다. 한 번에 우리가 어떤 걸 보면 5개에서 적어도 한 9개 정도까지 우리가 받아들인 정보를 잘 처리할 수 있는데, 쇼츠는 너무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처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서 무의미하게 계속 시간을 보내고 그냥 진공 상태에 있는 것과 같은데요. 어쩌면 진공 상태에서 혼자 웃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 안에 내가 내 자신을 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스마트폰 내려놓고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를테면 저는 지하철 타면 스마트폰을 안 봅니다. 앉거나 서서 뭐 하냐면 다른 사람들 신발 봅니다. 놀라울 정도로 같은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같은 신발이라 하더라도 오래 신은 정도에 따라서 낡은 정도가 달라요. 그럼 저는 그걸 보면서 요새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신발을 신는구나. 나이 든 사람들은 저런 신발을 신는구나. 이런 신발을 신는 사람은 저런 옷을 입는구나. 또 각각의 취향도 보이고요. 이 각각의 취향을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취향의 일관성이 보여요. 사람에 대한 관찰이 너무 재밌습니다. 어쩌면 단 게 마치 단 음료처럼, 설탕가루처럼 달콤한 것들이 쌓여서 결국은 나를 죽이는 것처럼, 이런 짧은 동영상을 보면서 세월을 낭비하는 건 도끼자루 썩는 것보다 스스로를 더 심각하게 파괴한다 생각합니다. 오히려 눈을 들어서 주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살아있는 생물체들을 경험하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노후에는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싶은가 라는 한 조사에 따르면 친목이나 취미생활 등 사회생활을 활발하게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답변이 응답률 47.8%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노후보다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노후를 꿈꾸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 조금 의외이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노후를 채울 여생의 자원인 취미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의미겠죠. 은퇴 후에는 수면, 식사 등 생리적 필수 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이 자유입니다. 이 기나긴 시간을 얼마나 유익하고 성취감 있게 보내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좌우됩니다. 모범 정답은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에게 맞는 취미를 찾아 나서야 됩니다. 은퇴 후에는 시간이 많으니 제2, 제3의 직업을 가지더라도 현역 시절의 50% 정도로만 짧게 일하고 나머지는 취미 생활에 시간을 보내는 여유로운 삶을 누리셔야 긴 노후 시간을 지루하지 않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